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선 왕조실록 읽어드리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세우는 그 첫 번째 부분을 좋아하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이성계의 황산대첩. 고려 말에는 왜구의 침략이 빈번하여 고려 조정을 괴롭혔다. 한때는 왜적의 배 500척이 연해 지방 주군을 도륙하고 불태워서 시체가 사냐를 뒤덮었으며 양곡을 배로 운반하는데 흘린 쌀이 땅에 한 자씩이나 쌓였던 적이 있었다. 이처럼 왜구의 폐해가 극심해지자 고려 조정에서는 백응령 등의 장수를 파견하여 제압하려고 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 마침 우왕 6년 왜구가 경상도를 약탈하고 지리산 일대에서 횡행하고 있었다. 이전에도 왜구 정벌의 공을 세운 바 있는 이성계는 마침내 출전을 결심하였다. 이성계는 왜구를 막기 위해 가는 길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고 치근해서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였다. 전라도 운봉에 도착한 이성계는 운봉을 넘다가 길 오른쪽에 험한 길을 보고 말하기를 저기 반드시 이 길로 우리를 갑자기 습격하러 올 것이니 우리도 이 길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고는 험한 곳에 들어갔는데 과연 이성계의 말대로 적이 돌격하여 왔다. 이에 이성계는 대우전 20개와 유엽전 50여 발을 쏘아 모두 얼굴을 바치니 왜구들이 거꾸러지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왜구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이성계는 타고 있는 말이 화살에 맞아 거꾸러지자 말을 2마리 바꾸어 탔으며 화살이 왼쪽 무릎에 박히고 적에게 몇 겹으로 포위당하면서도 왜구 8명을 죽이니 적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다. 이성계가 말하기를 겁나는 자는 물러가라. 나는 적에게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니 장수들이 모두 결사적으로 싸웠다. 적이 막대를 꽂아놓은 것처럼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데 그 중에서 한 장수가 나이 겨우 15, 16세로 골격과 얼굴이 단정하고 고운데 매우 빠르고 용감했다. 백마를 타고서 창으로 춤추며 달려드니 부딪히는 곳마다 쓰러지는데 우리 군사들이 그를 어린 장수라 하여 아지바두라고 하며 다투어 피하였다. 이성계가 그의 용맹스러움을 눈여겨보고 퉁두란에게 사로잡으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퉁두란이 말했다.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상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지바두가 투구를 쓰고 목과 얼굴까지 갑옷으로 쌌으므로 화살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 이에 이성계가 묘안을 짜 퉁두란에게 말하기를 내가 투구 꼭지를 쏘아서 벗길 것이니 내가 이어 쏘아라 하고는 말을 달리면서 활을 쏘자 바로 투구 꼭지를 맞췄다. 투구의 끈이 끊어지면서 몸이 기울어지자 아지바두가 얼른 바로 화살을 쏘았다. 이에 적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이성계의 공격은 더욱 맹렬해져서 외구의 정예 부대가 모두 죽었고 곡성이 마치 만 마리의 소의 울음소리 같았다. 이성계가 승세를 타서 크게 이기니 냇물이 모두 붉어졌다. 처음에는 적이 우리보다 10배나 되었는데 다만 이 전투가 끝나고 70명만이 도망쳐갔다. 이 전투를 황산대첩이라고 부른다. 이성계가 대승을 거두고 군사를 지휘하며 개경으로 돌아오니 판삼사 최영이 백관을 거느리고 화려한 장식으로 천수사 앞에 서서 맞이하였다. 최영이 이성계의 손을 잡고 눈물을 뿌리며 말하였다. 공이여, 공이여, 사만을 다시 이룩함이 이 한 번의 거사에 있었소. 공이 아니었거늘 나라가 장차 어찌 되었겠소. 황산대첩은 이성계가 무장으로서의 진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고려 조정에서 입지를 굳히는 사건이 되었다. 조선 건국의 여명, 위화도 회군. 이성계가 황산대첩에서 승리를 거두고 고려 조정에서 입지를 다져 나갈 즈음 최영은 고려의 수문화 시중이 되어 정권을 장악하였고 이성계는 병권을 차지하였다. 이로써 권신의 횡포와 당파의 알력 다툼이 다소 잠잠한 것 같이 보였으나 실상 신구 세력의 충돌과 보수와 개혁의 암투는 그칠 사이가 없었다. 이 무렵 중국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약 100년 동안 대제국으로 군림하던 원나라가 쇠퇴하고 대신 주원정이 세운 명나라가 서서히 중국의 주인으로 자리 잡으면서 고려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말을 보내라, 처녀를 보내라 등등 다양한 주문이 계속되었다. 심지어 원래 고려 땅이었다가 몽골군이 침략하여 직할령을 만들었던 천령위를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우왕 14년, 명은 고려에 대하여 천령, 이북, 이동, 이서의 땅은 본래 원나라에 속했던 곳이니 이를 요동, 관할 하에 두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이 요구에 대하여 고려의 국왕과 신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당시 수상이었던 최영은 원래 이인임과 더불어 친원파의 한 사람으로서 한 번은 명의 요구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하였다. 명의 요구가 이와 같다면 차라리 군사를 일으켜 싸움을 함이 옳다. 그리고는 자기 혼자서 글을 써서 명나라로 보내어 천령위의 철폐를 요구하였다.
철령은 물론 그 이북 공업령까지도 본래 우리나라의 영토 안에 있었던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소수의 중신회의를 열어 명예 요동 정벌에 대한 가부를 토의하기도 하였다. 회의에 참석하였던 소수의 재상들은 일제히 화친을 주장하였으므로 최영은 다시 모든 관리들을 모아 철령 이북의 땅을 할양함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를 토의하였다. 그 결과 명나라에 철령이를 돌려주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에 최영은 왕과 비밀리에 만나서 논의한 후 각 도의 군병을 징발하여 명예 요동성을 공격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쯤 명나라에서는 자신들의 의도를 확실히 하기 위해 요동을 지키던 장수로 하여금 요양으로부터 철령에 이르기까지 70참을 두어 수비를 엄중히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우왕은 깊이 탄식하였다. 군신이 나의 요동 공략의 계책을 듣지 않더니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우왕 14년 봄 3월의 일이다. 드디어 명령을 내려 군사를 소집하였다. 징병령이 내려지자 각 도에서는 갈피를 못 잡고 어수선하였다. 여러 해 왜구의 침략을 받아 궁핍해진 백성들은 또다시 농사철을 잃게 되자 원성이 자자하였다. 백성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수상 최영은 과감히 자신이 팔도 도통사가 되어 요동 정벌을 주장하는 우왕과 더불어 평양에 출진하고 조민수를 좌군 도통사, 이성계를 우군 도통사로 삼아 좌우군 통합 38,800여 명을 이끌고 평양을 떠나게 하였다. 그러자 우군 도통사 이성계는 요동 정벌에 반대하여 누차 그 불가한 점을 들어 왕에게 간하였으니 지금의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네 가지의 옳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에 거역하는 것이 한 가지 옳지 못함이요.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이 두 가지 옳지 못함이요. 온 나라 군사를 동원하여 멀리 정벌하면 외적이 그 허술한 틈을 타 우리나라를 징벌할 것이니 이것이 세 가지 옳지 못함이요. 지금 한창 장마철이므로 활은 악교가 풀어지고 많은 군사들은 역병을 앓을 것이니 네 가지 옳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리를 따져 간곡히 말하였으나 왕이 들어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성계는 사직하려 하였다. 다섯째 아들 방원이 당시 20 전후였던 이성계에게 조용히 아뢰었다. 이 일은 아마도 최영이 아버님을 꺼려서 견제하고자 함인가 생각되옵니다. 그러므로 굳이 사면하고자 하오시면 최영이 반드시 아버님이 왕명을 거역한다는 죄목을 지을 염려가 있습니다. 차라리 군사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계시다가
형편을 보아 조처하심이 상책이옵니다. 이방원의 말을 듣고 이성계는 깊이 깨달은 바 있어 그 이튿날 군사를 이끌고 출발하였다. 그때 우왕은 개성 주둔 군사 수천을 거느리고 싸움을 독려하고자 최영과 함께 그 뒤를 따라 평양으로 내려와 진을 치고 있었다. 요동정벌의 왕명을 받은 이성계는 군대를 지휘하여 우왕 14년 5월경에 압록강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위화도란 섬에 진군하여 더 진군치 않고 머물러 있었다. 때마침 큰 장마를 만나 군사들이 곤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이성계는 좌군 도통사 조민수와 함께 상소하여 정벌군의 회기를 간청하였다. 그러나 평양에 있는 우왕과 최영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 도리어 신속히 진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좌우군 도통사는 다시 사람을 평양에 보내어 회군의 허락을 구하였으나 평양에서는 여전히 이에 대한 허락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성계는 드디어 회군을 결심하였다. 이에 이성계는 장수들을 향하여 만약 상국의 국경을 범하여 천자에게 죄를 얻는다면 종사와 백성들에게 재앙이 바로 이르게 될 것이다. 내가 순리와 영리로서 글을 올려 군사를 돌이킬 것을 청했으나 왕도 또한 살피지 아니하고 늙은 최영도 정신이 혼몽하여 듣지 아니하니 어찌 경들과 함께 왕을 보고서 친히 화복을 진술하여 임금 측근의 악인을 제거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니 여러 장수들이 모두 말하기를 우리 동방사직의 아니가 공에 한 몸에 매여 있으니 감히 명령대로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 모든 병사들이 크게 기뻐하며 찬동하였다. 장수와 군사들의 지지를 받은 이성계는 즉시 군사를 국내로 향하였다. 모두 이성계를 향하여 한 마음으로 복종할 것을 맹서하였다. 훗날 이것이 이성계로 하여금 앞길을 터서 큰 뜻을 품게 한 동기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이성계가 군사를 돌렸다는 소식을 접한 우왕과 최영은 평양에서 개성으로 분주히 돌아와서 회군 방어의 준비에 급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당초에 평양을 떠날 때 거느리고 나갔던 수천 명의 군사와 수십 명의 조정신하 대부분이 중도에 뿔뿔이 달아나거나 성 밖에 진중으로 도망쳤다. 결국 우왕과 함께 개경까지 돌아온 신하는 최영 외에 너댓 명뿐이었고 군사는 겨우 100명 남짓이었다. 한편 이성계가 장조를 지휘하여 올라갈 때 장수들은 이구 동성으로 신속히 횡군하자고 청하자 이성계는 대답하였다. 급히 올라갔다간 최영의 군사와 부딪히기 쉬우니 그리 되면 인명을 상하게 될 것이다. 이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회군하는 터에 어찌 그런 충돌을 바라겠는가? 라고 말하고 서서히 올라왔다. 이성계가 회군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백성들은 저마다 다투어 음식과 술을 준비해서 큰 길가에 나와 이성계의 덕을 칭송했다. 심지어 동요의 한 구절에 목자가 나라를 얻는다는 말이 생겼다. 목자란 바로 이 자를 나눈 것으로 이성계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즉, 이성계가 나라를 얻는다는 말이다. 군인과 민간인, 늙은이와 젊은이를 논할 것 없이 모두 이를 노래하였다. 당시 백성들의 마음이 이성계에게 기울어져 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위화도 회군의 성공은 고려의 멸망을 가속화시킨 반면 이성계가 백성들의 지지를 크게 받게 했던 사건이었다. 이로써 새로운 왕조의 건설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구 세력의 몰락. 우왕과 함께 개성으로 돌아온 최영은 기울어져가는 대세를 만회하려고 급하게 방어 준비를 서둘러 후한 상금을 내려 군사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수십 명의 젊은이만 응모해 왔을 뿐이었다. 이에 최영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포은 정몽주를 붙들고 좋은 계책을 물었다. 그러나 정몽주는 깊이 탄식만 할 뿐이었다. 당초에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였고 이성계 같은 용맹한 장수에게 병권을 내맡겼음이 큰 실책이었소. 이는 범에게 날개를 붙이고 용에게 물을 대어준 격이라 이래 형세가 이에 이르러 그를 제어하긴 불가능하오. 차라리 그가 하는 대로 맡겨두고 왕씨의 사직이나 보정케 하십시다. 이 말을 듣고 최영은 더욱 불안하여 침식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우왕 곁에서 군신이 함께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한편 이성계가 왕과 최영이 서울로 돌아갔음을 듣고 급히 행군을 재촉하여 황주의 경내에 이르렀을 때 그의 아들 방원이 나와 맞았다. 이성계는 아들을 향하여 내 지금 일의 형세가 부득이하여 회군하긴 했으나 장차 어찌하면 좋겠느냐? 만일 병권을 손에서 놓는 날에는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터인데 내게 좋은 계책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 방원이 서슴지 않고 대답하였다. 아버님께서는 몸소 화살 등을 무릅쓰고 수십 차례나 전투에 출전하셔서 대공을 세우셨으므로 이 나라가 그만큼 보존되었습니다. 아버님의 공덕이 이와 같으신데도 최영은 은근히 시기하여 모함고자 하였으니 이는 아버님뿐 아니라 온 백성이 모두 분개하는 바이옵니다. 오늘의 형세는 마땅히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도리어 이 편이 제거를 당하게 될 터인데 시급히 장조를 이끌고 개경으로 항하시어
먼저 최영을 잡아 죽인 뒤에 어리석은 왕을 패하시고 새 왕을 세우시면 아버님의 공덕은 더욱 융성할 것입니다. 즉시 행군하십시오. 대사는 신속한 것이 상책이옵니다. 이성계는 이 말을 옳게 여겨 곧 대오를 정렬해서 개성으로 향하였다. 그리하여 개성 10리 밖에 진을 치고서 먼저 우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최영을 내어보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우왕은 차마 그럴 수 없어 최영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급히 각처의 성문을 굳게 닫도록 명하였다. 일이 여기에 이르자 이성계는 군사를 동원하여 겹겹으로 도성을 포위하였다. 이때 성 밖에 있는 백성들은 이성계를 돕기 위하여 한 목소리를 내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목숨을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서 그 소리가 천지를 뒤에 흔드는 듯하였다. 이에 이성계는 한 꾀를 내어 군사를 시켜 동문 밖으로 가서 소라를 불게 하였다. 성 안의 백성들이 소라 소리를 듣고 마음이 움직여 마침내 떼를 지어 달려가 군조를 내치고 성문을 열어 군사를 불러들이기 시작하였다. 이성계의 친위병은 이때 백성들에게 밀려서 급히 나갈 수가 없었는데 재빠른 군사들이 벌떼같이 들어가 대궐 문을 깨트려 열고 최영을 수색하기 시작하였다. 최영은 사태의 위급함을 보고 후원 화초밭 속에 숨어 있었다. 그러나 장수 곽충보가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자 견디지 못하고 도로 우왕 곁으로 달려갔다. 우왕은 그의 손을 잡은 채 울면서 차마 그를 내어놓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영은 스스로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줄 알고 우왕에게 재배하직하고 곽충보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가 이성계 앞에 이르니 이성계는 민망해하는 얼굴빛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최영을 향하여 이 같은 사변은 나의 본심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의에만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편치 못하고 인민이 피곤하여 원통한 원망이 하늘까지 이르게 된 까닭으로 부득이한 일이니 잘 가시오. 잘 가시오. 최영은 그 말을 듣고 눈물만 지을 뿐 묵묵부답이었다. 장수들은 최영을 곧 죽이고자 했으나 이성계는 동의하지 않고 그를 고봉현으로 귀양 보냈었다. 그리고 그 뒤에 수원부로 옮겼다가 거기서 죽였다. 내가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도모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으니 실로 원통하기 그지없다. 내가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도모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으니 실로 원통하기 그지없다. 내가 만일 내 일신에 영달을 꾀했다면 모르겠거니와 추호도 그런 마음이 없었고 오직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했을 뿐이니 이는 내가 죽은 후에 역력히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형을 받았다. 이런 최영의 결백 때문인지 몰라도 그가 죽은 후 그의 무덤에는 100년간 풀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최영의 무덤은 풀이 나지 않는 무덤이라는 뜻의 적분으로 불렸다. 최영을 제거하고 난 후 장수들이 다시 공론한 끝에 우왕의 중궁 영비가 정사에 간섭하여 나라를 어지럽혔으니 마땅히 쫓아내는 것이 옳다고 우왕께 청하였다. 그러나 우왕은 울면서 영비를 쫓는다면 나도 함께 따라가겠다 하고 듣지 않는지라 여러 장수들은 이에 격분하여 우왕 앞으로 다가가서 영비를 끌어내리고 또 우왕을 윽박질러 강화도로 보냈다. 무력한 우왕은 강압에 못 이겨 하는 수 없이 뜰에 내려서 말 위에 올랐다. 채찍을 들긴 했으나 하염없는 눈물이 앞을 가렸다. 오늘은 이미 해가 저물었으니 하룻밤만 참아 내일 떠나게 해달라.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는 것이었으나 좌우 신하들은 묵묵부답이었고 여러 장수들의 독촉은 성화 같은지라 우왕은 할 수 없이 그의 아내 영비와 첩 쌍비를 데리고 강화도로 향했다. 뜬 구름 같은 영화의 꿈을 뒤로하고 쓸쓸히 떠났을 패왕의 뒤에는 무심한 낙조만이 붉게 비추었으리라. 위화도 회군 이후 이성계를 중심으로 벌어진 이 거사는 즉 신구 세력의 교체, 구귀족을 대신한 정권의 장악, 이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로 말미암아 후일 조선 왕조 창건에 터전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선주교의 빗자국, 정몽주의 충절. 우왕을 패한 후 백관들은 국왕의 옥새를 받들고 정비전에 가져다 두었다. 우왕의 다음 왕을 세워야만 하였다. 이때 이성계는 왕씨의 후손을 골라 왕으로 세우고자 하니 조민수가 우왕의 장인인 이임의 인척관계로 우왕의 아들 창을 세우고자 하여 이색에게 묻고 마침내 의논을 하여 창을 세웠다. 그가 바로 창왕이었다. 그러나 창왕도 오래 재위하지 못하였다. 창왕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되어서 조정 신하들 사이에서 창왕은 왕씨의 자손이 아니니 패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일었다. 이른바 패가 입진, 거짓을 패하고 참된 것을 세운다는 논리였다. 그리하여 창왕 1년에 창왕을 패하여 강화로 추방하고 정창군 요를 맞아들여 왕으로 삼으니 바로 공양왕이었다. 이성계가 창왕을 패출하던 날 여러 장수들과 신하들 중 벌써부터 그를 추대하여 왕위에 오르기를 권하는 이가 많았으나 이성계는 스스로 덕이 없노라 사양하고
공양왕을 세웠던 것이다. 이때 포은 정몽주는 왕의 스승이 되어 정사를 보좌하였다. 그는 당시 제1의 명연으로 일편단심 왕씨의 조정만을 위하여 진력하는 터였다. 그는 뜻을 같이 하는 주위의 인사와 더불어 굳이 대의 명분을 지키어 왕실 중흥의 위협을 이룩하려 했던 것이다. 정몽주는 처음에 이성계와 같이 친명을 주장하고 대내 문제에 있어서도 이른바 폐가 입진에 찬성한 구공신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 후 이성계가 영삼사사 내지 시중으로 있을 때 그는 수시중의 직위에 올랐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 이성계와 그의 추종 세력들이 날로 성하여 중회의 인심이 걷잡을 수 없게 쏠리고 또 조준, 정도전 같은 책략가가 그의 막하에서 이성계를 추대하려 하니 정몽주는 분개하여 김진양 등을 언론치긴 대간에 앉혀 틈을 타서 이성계를 배척하는 선봉에 서려 하였다. 이러던 차에 마침 명에 갔던 태자가 귀국하자 황주로 마중 나간 이성계가 해주에서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상처를 입게 되었다. 해주에서 사냥하다가 이 소식을 들은 정몽주는 크게 기뻐하여 곧 대간 김진양으로 이성계의 세력인 조준, 정도전, 남은 윤소종 등의 죄상을 탄핵하게 하여 이들을 개성에서 먼 곳으로 내쫓고 또 장차 이성계까지도 먼 곳으로 내쫓으려 하였다. 그러나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인 이방원은 도리어 정몽주 이하 반대당을 속히 없애려 귀로중에 있는 그의 부친을 빨리 돌아오게 하였다. 이때 정몽주는 방원 등의 반동적 거사가 장차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의 정세를 살피기 위하여 이성계를 문병하는 척하면서 그의 사저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이방원은 정몽주가 제 발로 걸어서 찾아왔으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싶어 그날로 정몽주를 도모할 채비를 당장 갖추었다. 사실 이방원도 정몽주가 당대의 명연으로 백성들의 공경을 한 몸에 받고 있어서 섣불리 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또 가급적이면 그러한 어진 일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욕망이 컸기 때문에 그날도 문병온 그를 술과 음식을 내어 대접하면서 그의 뜻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떠볼 양이었다. 이방원이 먼저 노래 한 수를 지어 보이며 화답하라고 하였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그 어떠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 노래는 그대로 정몽주에게 절개를 굽힐 것을 은근히 전해본 이방원의 솔직한 표현이었다. 그때 정몽주는 방원이 따라주는 술 한 잔을 받아들고 다음과 같은 노래로 화답을 하니 이 노래가 바로 단심가이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잊고 없고 니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방언은 이 노래를 듣자 그의 뜻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마침내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가만히 이지란을 불러 그 뜻을 말하니 이지란은 탄식하며 말하였다. 1000명이 있을진데 그 한 사람으로 하여 성사치 못할 리 없는데 어찌 도덕 군자요 명연인 그를 살해하려는 겁니까? 이 사람은 비록 무식한 사람이지만 그 일에는 절대 참여치 못하겠소. 이방원도 그 말이 옳은 줄은 알았으나 정몽주를 그냥 돌려보내기에는 천재 일우의 기회여서 다시금 비장한 결심을 하고 신복인 조영규를 불러 분부하였다. 그대는 군기고에 쇠도리깨를 가지고 급히 선지교 근처에 가서 은신하고 있으라. 조금 뒤에 정몽주가 그곳을 지날 터이니 불문곡직하고 내달아서 때려 죽이고 돌아와 알리도록 하라. 그러나 이방원 역시 탄식해 마지 않았다. 한편 정몽주는 이성계와 이방원을 하직하고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았다. 그들의 동정으로 미루어 볼 때 필경 무사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라를 근심하는 일념에 가득 찬 그의 가슴 속에는 어느덧 검은 구름장이 뒤엉키기 시작하였다. 노충신의 얼굴에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릴 뿐이었다.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정몽주가 탄 말은 어느덧 선지교 가까이 다다랐다. 그때 문득 앞을 보니 어떤 장대한 사나이가 쇠 도리깨를 들고 나타났다. 정몽주는 선뜻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하여 말을 멈추게 하고 뒤 따라오던 녹사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하였다. 오늘은 웬일인지 공기가 이상한 것 같구나. 나는 이미 마음을 정한 바 있으니 구태여 피하지 않을 것이나 너는 공연히 화를 당할 까닭이 없으니 속히 이 자리를 피하거라. 벌써 어떤 불상사가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예측한 그는 오히려 녹사까지 화를 입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앞섰다. 그때 녹사 김경조는 공민왕 시절 시중을 지낸 김구주의 아들이었다. 성질이 충직한 사람으로 평소에 몽주의 인격을 흠모하던 터라 정몽주의 비장한 각오를 듣고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상공께서 변을 당하실 바에는 소인이 어찌 편안히 살기를 도모하오리까. 모시고 가겠나이다. 그리하여 정몽주가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고 기어이 뒤를 따랐다. 정몽주는 부득이 다른 하인배들만 떼어보내고 녹사는 뒤따르게 하여 말을 몰았다. 일설에는 앞서 정몽주가 이성계의 집을 나와 도중 정승을 지낸 바 있는 그의 벗 성여환의 집에 들렀는데
그는 마침 출타 중이었다. 정몽주는 그 집 술맛이 유별함을 아는 고로 부득이 녹사를 시켜 하인을 불러내어 술을 내오라고 이르렀다. 안에서는 그가 자주 와서 술을 자시는 포은 상공인 줄 알고 술과 안주를 갖추어 진배하였는데 포은은 몇 잔이고 술을 거듭하였다. 그리고 녹사도 서너 잔을 먹게 한 다음 술상을 물리고 문 밖으로 나와 말을 타는데 말 머리가 뒤로 가게 하여 거꾸로 가는 모양이 되었다. 녹사가 이상하게 여겨 그 까닭을 물으니 정몽주는 대답하였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피와 살이라 맑은 정신으로 죽임을 당하기 싫어 아끼는 술을 많이 마셨고 앞으로 달려들어 때리는 것을 보기 싫어서 이제 말을 돌려 타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녹사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전한다. 참으로 포은의 충절에 감동해서였다고 한다. 정몽주는 말을 모아 선지교에 당도하였다. 아까 그 장대한 사나이가 느닷없이 달려들어 쇠 도리깨로 정몽주의 뒤통수를 향하여 내리치는 찰나 녹사가 얼른 자기의 몸뚱이로 정몽주를 감싸 안았다. 먼저 녹사가 피를 토하고 떨어져 죽었고 다음에 정몽주가 낙마하여 숨을 거두었다. 이리하여 충신 정몽주는 대의에 빛나는 최후를 마쳤다. 쇠왕에 가는 고려 왕실을 떠받치고 있던 마지막 기둥이 쓰러지고 만 것이다. 그때 포은을 타살한 장사는 말할 것도 없는 방원의 신복 부하인 조영규였다. 그 뒤 포은이 명을 마친 선지교에는 호련히 대나무가 생겨났다. 그리하여 선지란 종래의 다리 이름을 선죽이라 고쳤고 또 그 다리 위에 포은이 흘린 붉은 피의 흔적이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몽주의 위국 충절이 일편단심임을 말해주고 있다. 사후에 이방원의 보고를 전해 들은 이성계는 크게 노하였으나 이미 일은 벌어진 뒤였으므로 이성계가 아무리 노한다 한들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성계는 마지못해 조준, 정도전 등의 무리에 섞여 공양왕을 아련하고 하루였다. 정몽주가 죄인들과 공모하여 착한 사람을 모해하려 하기로 그를 먼저 제거하였나이다. 게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무리들을 모조리 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양왕은 그들이 청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정몽주의 시신은 그냥 버려져 있었으나 송악산에 여러 사찰 승려들이 내려와 염습하고 풍덕당에서 장사 지냈다. 뒤에 조선이 건국되고 정몽주의 묘소는 경기도 용인 땅으로 이장하였다. 태종은 자기가 주도하여 죽인 정몽주에게 직위를 내리고 치제, 공이 많았던 신하에게 내리는 제사를 명하였다. 정몽주가 살해된 뒤 이방원과
남은 사람들은 비밀리에 조인호, 조준, 정도전 등 50여인과 협력하여 그에 붙인 이성계의 추대를 모의하였다. 마침내 당시 시중 백응염 등은 정비 안씨에게 공양왕의 부덕함을 아뢰고 이를 패하여 원주로 쫓게 한 다음 옥새를 이성계에게 주어 대신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이때 이성계는 여러 번 이를 거절하다가 마침내 수창궁 정전에 들어가 보위에 올랐다. 때는 공양왕 4년 7월이니 포은이 죽은 지 넉 달 만의 일이며 패왕인 우와 창의 부자를 합하여 34왕 475년에 고려 왕실은 막을 내리고 말았다. 태조가 등극한 후 새 임금을 배척한 고려의 고신들은 조준의 아우 조윤을 비롯하여 원천서, 김자수, 김진양 등의 쟁쟁한 전 왕조의 인물들로 모두 새 왕조에 불복하였다. 그 가운데 조준의 아우 조윤은 호조 판서를 제수하였으나 받지 아니하였고 지금까지 써오던 윤자 이름은 쓰지 아니하고 견으로 고치고 또 자를 종견이라 하고 두류산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뜻은 옛 주인을 잊을 수 없는 것이 개와 같다. 나라를 잃고도 죽지 못함이 개나 다름없다 라는 뜻이었다. 이렇듯 많은 유신들과 전조의 고신들이 새 왕조를 반하고 나오지 아니하였는데 새로 건국된 조선 왕조의 출사를 거두하고 은둔한 인물을 우리는 두문동 72연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성계의 황산대첩. 고려 말에는 왜구의 침략이 빈번하여 고려 조정을 괴롭혔다. 한때는 왜적의 배 500척이 연해 지방 주군을 도륙하고 불태워서 시체가 사냐를 뒤덮었으며 양곡을 배로 운반하는데 흘린 쌀이 땅에 한 자씩이나 쌓였던 적이 있었다. 이처럼 왜구의 폐해가 극심해지자 고려 조정에서는 백응염 등의 장수를 파견하여 제압하려고 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 마침 우왕 6년 왜구가 경상도를 약탈하고 지리산 일대에서 횡행하고 있었다. 이전에도 왜구 정벌의 공을 세운 바 있는 이성계는 마침내 출전을 결심하였다. 이성계는 왜구를 막기 위해 가는 길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고 측은해서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였다. 전라도 운봉에 도착한 이성계는 운봉을 넘다가 길 오른쪽에 험한 길을 보고 말하기를 저기 반드시 이 길로 우리를 갑자기 습격하러 올 것이니 우리도 이 길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고는 험한 곳에 들어갔는데 과연 이성계의 말대로 적이 돌격하여 왔다. 이에 이성계는 대우전 20개와 유엽전 50여 발을 쏘아 모두 얼굴을 맞추니 왜구들이 거꾸러지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왜구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이성계는 타고 있는 말이 화살에 맞아 거꾸러지자 말을 2마리 바꾸어 탔으며 화살이 왼쪽 무릎에 박히고 적에게 몇 겹으로 포위 당하면서도 왜구 8명을 죽이니 적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다. 이성계가 말하기를 겁나는 자는 물러가라. 나는 적에게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니 장수들이 모두 결사적으로 싸웠다. 적이 막대를 꽂아놓은 것처럼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데 그 중에서 한 장수가 나이 겨우 15, 16세로 골격과 얼굴이 단정하고 고운데 매우 빠르고 용감했다. 백마를 타고서 창으로 춤추며 달려드니 부딪히는 곳마다 쓰러지는데 우리 군사들이 그를 어린 장수라 하여 아지바두라고 하며 다투어 피하였다. 이성계가 그의 용맹스러움을 눈여겨보고 퉁두란에게 사로잡으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퉁두란이 말했다.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상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지바두가 투구를 쓰고 목과 얼굴까지 갑옷으로 쌌으므로 화살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 이에 이성계가 묘안을 짜 퉁두란에게 말하기를 내가 투구 꼭지를 쏘아서 벗길 것이니 내가 이어 쏘아라 하고는 말을 달리면서 활을 쏘자 바로 투구 꼭지를 맞췄다. 투구의 끈이 끊어지면서 몸이 기울어지자 아지바두가 얼른 바로 화살을 쏘았다. 이에 적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이성계의 공격은 더욱 맹렬해져서 왜구의 정예 부대가 모두 죽었고 곡성이 마치 10,000마리의 소의 울음소리 같았다. 이성계가 승세를 타서 크게 이기니 냇물이 모두 붉어졌다. 처음에는 적이 우리보다 10배나 되었는데 다만 이 전투가 끝나고 70명만이 도망쳐갔다. 이 전투를 황산대첩이라고 부른다. 이성계가 대승을 거두고 군사를 지휘하며 개경으로 돌아오니 판삼사 최영이 백관을 거느리고 화려한 장식으로 천수사 앞에 서서 맞이하였다. 최영이 이성계의 손을 잡고 눈물을 뿌리며 말하였다. 공이여, 공이여, 사만을 다시 이룩함이 이 한 번의 거사에 있었소. 공이 아니었거늘 나라가 장차 어찌 되었겠소. 황산대첩은 이성계가 무장으로서의 진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고려 조정에서 입지를 굳히는 사건이 되었다. 조선 건국의 여명 위화도 회군. 이성계가 황산대첩에서 승리를 거두고 고려 조정에서 입지를 다져 나갈 즈음 최영은 고려의 수문화 시중이 되어 정권을 장악하였고 이성계는 병권을 차지하였다. 이로써 권신의 횡포와 당파의 알력 다툼이 다소 잠잠한 것 같이 보였으나 실상 신구 세력의 충돌과 보수와 개혁의 암투는 그칠 사이가 없었다. 이 무렵 중국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약 100년 동안 대제국으로 군림하던 원나라가 쇠퇴하고 대신 주원정이 세운 명나라가 서서히 중국의 주인으로 자리 잡으면서 고려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말을 보내라, 처녀를 보내라 등등 다양한 주문이 계속되었다. 심지어 원래 고려 땅이었다가 몽골군이 침략하여 직할령을 만들었던 천령위를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우왕 14년, 명은 고려에 대하여 천령, 이북, 이동, 이서의 땅은 본래 원나라에 속했던 곳이니 이를 요동, 관할 하에 두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이 요구에 대하여 고려의 국왕과 신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당시 수상이었던 최영은 원래 이인임과 더불어 친원파의 한 사람으로서 한 번은 명의 요구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하였다. 명의 요구가 이와 같다면 차라리 군사를 일으켜 싸움을 함이 옳다. 그리고는 자기 혼자서 글을 써서 명나라로 보내어 천령위의 철폐를 요구하였다. 천령은 물론 그 이북 공엄령까지도 본래 우리나라의 영토 안에 있었던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소수의 중신회의를 열어 명의 요동 정벌에 대한 가부를 토의하기도 하였다. 회의에 참석하였던 소수의 재상들은 일제히 화친을 주장하였으므로 최영은 다시 모든 관리들을 모아 천령 이북의 땅을 할양함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를 토의하였다. 그 결과 명나라에 천령위를 돌려주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에 최영은 왕과 비밀리에 만나서 논의한 후 각 도의 군병을 징발하여 명의 요동성을 공격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쯤 명나라에서는 자신들의 의도를 확실히 하기 위해 요동을 지키던 장수로 하여금 요양으로부터 천령에 이르기까지 70참을 두어 수비를 엄중히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우왕은 깊이 탄식하였다. 군신이 나의 요동 공략의 계책을 듣지 않더니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우왕 14년 봄 3월의 일이다. 드디어 명령을 내려 군사를 소집하였다. 징병령이 내려지자 각 도에서는 갈피를 못 잡고 어수선하였다. 여러 해 외구의 침략을 받아 궁핍해진 백성들은 또다시 농사철을 잃게 되자 원성이 자자하였다. 백성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수상 최영은 과감히 자신이 팔도 도통사가 되어 요동 정벌을 주장하는 우왕과 더불어 평양에 출진하고 조민수를 좌군 도통사, 이성계를 우군 도통사로 삼아 좌우군 통합 38,800여 명을 이끌고 평양을 떠나게 하였다. 그러자 우군 도통사 이성계는 요동 정벌에 반대하여 누차 그 불가한 점을 들어 왕에게 간하였으니 지금의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네 가지의 옳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에 거역하는 것이 한 가지 옳지 못함이요.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이 두 가지 옳지 못함이요. 온 나라 군사를 동원하여 멀리 정벌하면 외적이 그 허술한 틈을 타 우리나라를 징벌할 것이니 이것이 세 가지 옳지 못함이요. 지금 한창 장마철이므로 활은 악교가 풀어지고 많은 군사들은 역병을 앓을 것이니 네 가지 옳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리를 따져 간곡히 말하였으나 왕이 들어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성계는 사직하려 하였다. 다섯째 아들 방원이 당시 20 전후였던 이성계에게 조용히 아뢰었다. 이 일은 아마도 최영이 아버님을 꺼려서 견제하고자 함인가 생각되옵니다. 그러므로 굳이 사면하고자 하오시면 최영이 반드시 아버님이 왕명을 거역한다는 죄목을 씌울 염려가 있습니다. 차라리 군사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계시다가 형편을 보아 조처하심이 상책이옵니다. 이방원의 말을 듣고 이성계는 깊이 깨달은 바 있어 그 이튿날 군사를 이끌고 출발하였다. 그때 우왕은 개성 주둔 군사 수천을 거느리고 싸움을 독려하고자 최영과 함께 그 뒤를 따라 평양으로 내려와 진을 치고 있었다. 요동정벌의 왕명을 받은 이성계는 군대를 지휘하여 우왕 14년 5월경에 압록강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위화도란 섬에 진군하여 더 진군치 않고 머물러 있었다. 때마침 큰 장마를 만나 군사들이 곤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이성계는 좌군 도통사 조민수와 함께 상소하여 정벌군의 회기를 간청하였다. 그러나 평양에 있는 우왕과 최영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 도리어 신속히 진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좌우군 도통사는 다시 사람을 평양에 보내어 회군의 허락을 구하였으나 평양에서는 여전히 이에 대한 허락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성계는 드디어 회군을 결심하였다. 이에 이성계는 장수들을 향하여 만약 상국의 국경을 범하여 천자에게 죄를 얻는다면 종사와 백성들에게 재앙이 바로 이르게 될 것이다. 내가 순리와 영리로서 글을 올려 군사를 돌이킬 것을 청했으나 왕도 또한 살피지 아니하고 늙은 최영도 정신이 혼몽하여 듣지 아니하니 어찌 경들과 함께 왕을 보고서 친히 화복을 진술하여 임금 측근의 악인을 제거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니 여러 장수들이 모두 말하기를 우리 동방사직의 아니가 공에 한 몸에 매여 있으니 감히 명령대로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 모든 병사들이 크게 기뻐하며
찬동하였다. 장수와 군사들의 지지를 받은 이성계는 즉시 군사를 국내로 향하였다. 모두 이성계를 향하여 한 마음으로 복종할 것을 맹서하였다. 훗날 이것이 이성계로 하여금 앞길을 터서 큰 뜻을 품게 한 동기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이성계가 군사를 돌렸다는 소식을 접한 우왕과 채영은 평양에서 개성으로 분주히 돌아와서 회군 방어의 준비에 급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당초에 평양을 떠날 때 거느리고 나갔던 수천 명의 군사와 수십 명의 조정신하 대부분이 중도에 뿔뿔이 달아나거나 성 밖에 진중으로 도망쳤다. 결국 우왕과 함께 개경까지 돌아온 신하는 최영 외에 너댓 명뿐이었고 군사는 겨우 100명 남짓이었다. 한편 이성계가 장조를 지휘하여 올라갈 때 장수들은 이구 동성으로 신속히 횡군하자고 청하자 이성계는 대답하였다. 급히 올라갔다간 최영의 군사와 부딪히기 쉬우니 그리 되면 인명을 상하게 될 것이다. 이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회군하는 터에 어찌 그런 충돌을 바라겠는가? 라고 말하고 서서히 올라왔다. 이성계가 회군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백성들은 저마다 다투어 음식과 술을 준비해서 큰 길가에 나와 이성계의 덕을 칭송했다. 심지어 동요의 한 구절에 목자가 나라를 얻는다는 말이 생겼다. 목자란 바로 이자를 나눈 것으로 이성계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즉 이성계가 나라를 얻는다는 말이다. 군인과 민간인, 늙은이와 젊은이를 논할 것 없이 모두 이를 노래하였다. 당시 백성들의 마음이 이성계에게 기울어져 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위화도 회군의 성공은 고려의 멸망을 가속화시킨 반면 이성계가 백성들의 지지를 크게 받게 했던 사건이었다. 이로써 새로운 왕조의 건설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구 세력의 몰락. 우왕과 함께 개성으로 돌아온 최영은 기울어져가는 대세를 만회하려고 급하게 방어 준비를 서둘러 후한 상금을 내려 군사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수십 명의 젊은이만 응모해 왔을 뿐이었다. 이에 최영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포은 정몽주를 붙들고 좋은 계책을 물었다. 그러나 정몽주는 깊이 탄식만 할 뿐이었다. 당초에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였고 이성계 같은 용맹한 장수에게 병권을 내맡겼음이 큰 실책이었소. 이는 범에게 날개를 붙이고 용에게 물을 대어준 격이라 이래 형세가 이에 이르러 그를 제어하긴 불가능하오. 차라리 그가 하는 대로 맡겨두고 왕씨의 사직이나 보정케 하십시다. 이 말을 듣고 최영은 더욱 불안하여
침식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우왕 곁에서 군신이 함께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한편 이성계가 왕과 최영이 서울로 돌아갔음을 듣고 급히 행군을 재촉하여 황주의 경내에 이르렀을 때 그의 아들 방원이 나와 맞았다. 이성계는 아들을 향하여 내 지금 일의 형세가 부득이하여 회군하긴 했으나 장차 어찌하면 좋겠느냐. 만일 병권을 손에서 놓는 날에는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터인데 내게 좋은 계책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 방원이 서슴지 않고 대답하였다. 아버님께서는 몸소 화살 등을 무릅쓰고 수십 차례나 전투에 출전하셔서 대공을 세우셨으므로 이 나라가 그만큼 보존되었습니다. 아버님의 공덕이 이와 같으신데도 최영은 은근히 시기하여 모함고자 하였으니 이는 아버님뿐 아니라 온 백성이 모두 분개하는 바이옵니다. 오늘의 형세는 마땅히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도리어 이 편이 제거를 당하게 될 터인데 시급히 장조를 이끌고 개경으로 항하시어 먼저 최영을 잡아 죽인 뒤에 어리석은 왕을 패하시고 새 왕을 세우시면 아버님의 공덕은 더욱 융성할 것입니다. 즉시 행군하십시오. 대사는 신속한 것이 상책이옵니다. 이성계는 이 말을 옳게 여겨 곧 대오를 정렬해서 개성으로 향하였다. 그리하여 개성 십리 밖에 진을 치고서 먼저 우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최영을 내어보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우왕은 차마 그럴 수 없어 최영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급히 각처의 성문을 굳게 닫도록 명하였다. 일이 여기에 이르자 이성계는 군사를 동원하여 겹겹으로 도성을 포위하였다. 이때 성 밖에 있는 백성들은 이성계를 돕기 위하여 한 목소리를 내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목숨을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서 그 소리가 천지를 뒤에 흔드는 듯하였다. 이에 이성계는 한 꾀를 내어 군사를 시켜 동문 밖으로 가서 소라를 불게 하였다. 성 안의 백성들이 소라 소리를 듣고 마음이 움직여 마침내 떼를 지어 달려가 군조를 내치고 성문을 열어 군사를 불러들이기 시작하였다. 이성계의 친위병은 이때 백성들에게 밀려서 급히 나갈 수가 없었는데 재빠른 군사들이 벌떼같이 들어가 대궐 문을 깨트려 열고 최영을 수색하기 시작하였다. 최영은 사태의 위급함을 보고 후원 화초밭 속에 숨어 있었다. 그러나 장수 곽충보가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자 견디지 못하고 도로 우왕 곁으로 달려갔다. 우왕은 그의 손을 잡은 채 울면서 차마 그를 내어놓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영은 스스로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줄 알고 우왕에게 제배하직하고 곽충보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가 이성계 앞에 이르니 이성계는 민망해하는 얼굴빛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최영을 향하여 이 같은 사변은 나의 본심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의에만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편치 못하고 인민이 피곤하여 원통한 원망이 하늘까지 이르게 된 까닭으로 부득이한 일이니 잘 가시오. 잘 가시오. 최영은 그 말을 듣고 눈물만 지을 뿐 묵묵부답이었다. 장수들은 최영을 곧 죽이고자 했으나 이성계는 동의하지 않고 그를 고봉현으로 귀양본에 썼다. 그리고 그 뒤에 수원부로 옮겼다가 거기서 죽였다. 내가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도모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으니 실로 원통하기 그지없다. 내가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도모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으니 실로 원통하기 그지없다. 내가 만일 내 일신에 영달을 꾀했다면 모르겠거니와 추호도 그런 마음이 없었고 오직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했을 뿐이니 이는 내가 죽은 후에 역력히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형을 받았다. 이런 최영의 결백 때문인지 몰라도 그가 죽은 후 그의 무덤에는 100년간 풀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최영의 무덤은 풀이 나지 않는 무덤이라는 뜻의 적분으로 불렸다. 최영을 제거하고 난 후 장수들이 다시 공론한 끝에 우왕의 중궁 영비가 정사에 간섭하여 나라를 어지럽혔으니 마땅히 쫓아내는 것이 옳다고 우왕께 청하였다. 그러나 우왕은 울면서 영비를 쫓는다면 나도 함께 따라가겠다 하고 듣지 않는지라 여러 장수들은 이에 격분하여 우왕 앞으로 다가가서 영비를 끌어내리고 또 우왕을 윽박질러 강화도로 보냈다. 무력한 우왕은 강압에 못 이겨 하는 수 없이 뜰에 내려서 말 위에 올랐다. 채찍을 들긴 했으나 하염없는 눈물이 앞을 가렸다. 오늘은 이미 해가 저물었으니 하룻밤만 참아 내일 떠나게 해달라.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는 것이었으나 좌우 신하들은 묵묵부답이었고 여러 장수들의 독촉은 성화 같은지라 우왕은 할 수 없이 그의 아내 영비와 첩 쌍비를 데리고 강화도로 향했다. 뜬 구름 같은 영화의 꿈을 뒤로하고 쓸쓸히 떠났을 패왕의 뒤에는 무심한 낙조만이 붉게 비추었으리라. 위화도 회군 이후 이성계를 중심으로 벌어진 이 거사는 즉 신구 세력의 교체, 구귀족을 대신한 정권의 장악, 이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로 말미암아 후일 조선 왕조 창건에 터전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선주교의 빗자국, 정몽주의 충절.
우왕을 패한 후 백관들은 국왕의 옥새를 받들고 정비전에 가져다 두었다. 우왕의 다음 왕을 세워야만 하였다. 이때 이성계는 왕씨의 후손을 골라 왕으로 세우고자 하니 조민수가 우왕의 장인인 이임의 인척관계로 우왕의 아들 창을 세우고자 하여 이색에게 묻고 마침내 의논을 하여 창을 세웠다. 그가 바로 창왕이었다. 그러나 창왕도 오래 재위하지 못하였다. 창왕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되어서 조정 신하들 사이에서 창왕은 왕씨의 자손이 아니니 패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일었다. 이른바 패가 입진, 거짓을 패하고 참된 것을 세운다는 논리였다. 그리하여 창왕 1년에 창왕을 패하여 강화로 추방하고 정창군 요를 맞아들여 왕으로 삼으니 바로 공양왕이었다. 이성계가 창왕을 패출하던 날 여러 장수들과 신하들 중 벌써부터 그를 추대하여 왕위에 오르기를 권하는 이가 많았으나 이성계는 스스로 덕이 없노라 사양하고 공양왕을 세웠던 것이다. 이때 포은 정몽주는 왕의 스승이 되어 정사를 보좌하였다. 그는 당시 제1의 명연으로 일편단심 왕씨의 조정만을 위하여 진력하는 터였다. 그는 뜻을 같이 하는 주위의 인사와 더불어 굳이 대의 명분을 지키어 왕실 중흥의 위협을 이룩하려 했던 것이다. 정몽주는 처음에 이성계와 같이 친명을 주장하고 대내 문제에 있어서도 이른바 패가 입진에 찬성한 구공신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 후 이성계가 영삼사사 내지 시중으로 있을 때에 그는 수시중의 직위에 올랐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 이성계와 그의 추종 세력들이 날로 성하여 중회의 인심이 걷잡을 수 없게 쏠리고 또 조준, 정도전 같은 책략가가 그의 막하에서 이성계를 추대하려 하니 정몽주는 분개하여 김진양 등을 언론치긴 대간에 앉혀 틈을 타서 이성계를 배척하는 선봉에 서려 하였다. 이러던 차에 마침 명에 갔던 태자가 귀국하자 황주로 마중 나간 이성계가 해주에서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상처를 입게 되었다. 해주에서 사냥하다가 이 소식을 들은 정몽주는 크게 기뻐하여 곧 대간 김진양으로 이성계의 세력인 조준, 정도전, 남은 윤소종 등의 죄상을 탄핵하게 하여 이들을 개성에서 먼 곳으로 내쫓고 또 장차 이성계까지도 먼 곳으로 내쫓으려 하였다. 그러나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인 이방원은 도리어 정몽주 이하 반대당을 속히 없애려 귀로 중에 있는 그의 부친을 빨리 돌아오게 하였다. 이때 정몽주는 방원 등의 반동적 거사가 장차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의 정세를 살피기 위하여 이성계를 문병하는 척하면서 그의 사저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이방원은 정몽주가 제 발로 걸어서 찾아왔으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싶어 그날로 정몽주를 도모할 채비를 당장 갖추었다. 사실 이방원도 정몽주가 당대의 명연으로 백성들의 공경을 한 몸에 받고 있어서 섣불리 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또 가급적이면 그러한 어진 일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욕망이 컸기 때문에 그날도 문병훈 그를 술과 음식을 내어 대접하면서 그의 뜻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떠볼 양이었다. 이방원이 먼저 노래 한 수를 지어 보이며 화답하라고 하였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그 어떠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 노래는 그대로 정몽주에게 절개를 굽힐 것을 은근히 전해본 이방원의 솔직한 표현이었다. 그때 정몽주는 방원이 따라주는 술 한 잔을 받아들고 다음과 같은 노래로 화답을 하니 이 노래가 바로 단심가이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잊고 없고 니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방원은 이 노래를 듣자 그의 뜻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마침내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가만히 이지란을 불러 그 뜻을 말하니 이지란은 탄식하며 말하였다. 1000명이 있을진데 그 한 사람으로 하여 성사치 못할 리 없는데 어찌 도덕군자요 명연인 그를 살해하려는 겁니까? 이 사람은 비록 무식한 사람이지만 그 일에는 절대 참여치 못하겠소. 이방원도 그 말이 옳은 줄은 알았으나 정몽주를 그냥 돌려보내기에는 천재 이루의 기회여서 다시금 비장한 결심을 하고 신복인 조영규를 불러 분부하였다. 그대는 군기고에 쇠도리깨를 가지고 급히 선지교 근처에 가서 은신하고 있으라. 조금 뒤에 정몽주가 그곳을 지날 터이니 불문곡직하고 내달아서 때려 죽이고 돌아와 알리도록 하라. 그러나 이방원 역시 탄식해 마지 않았다. 한편 정몽주는 이성계와 이방원을 하직하고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았다. 그들의 동정으로 미루어 볼 때 필경 무사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라를 근심하는 일념에 가득 찬 그의 가슴 속에는 어느덧 검은 구름장이 뒤엉키기 시작하였다. 노충신의 얼굴에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릴 뿐이었다.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정몽주가 탄 말은 어느덧 선지교 가까이 다다랐다. 그때 문득 앞을 보니 어떤 장대한 사나이가 쇠 도리깨를 들고 나타났다. 정몽주는 선뜻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하여 말을 멈추게 하고 뒤 따라오던 녹사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하였다.
오늘은 웬일인지 공기가 이상한 것 같구나. 나는 이미 마음을 정한 바 있으니 구태여 피하지 않을 것이나 너는 공연히 화를 당할 까닭이 없으니 속히 이 자리를 피하거라. 벌써 어떤 불상사가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예측한 그는 오히려 녹사까지 화를 입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앞섰다. 그때 녹사 김경조는 공민왕 시절 시중을 지낸 김구주의 아들이었다. 성질이 충직한 사람으로 평소에 몽주의 인격을 흠모하던 터라 정몽주의 비장한 각오를 듣고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상공께서 변을 당하실 바에는 소인이 어찌 편안히 살기를 도모하오리까. 모시고 가겠나이다. 그리하여 정몽주가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고 기어이 뒤를 따랐다. 정몽주는 부득이 다른 하인배들만 떼어보내고 녹사는 뒤따르게 하여 말을 몰았다. 일설에는 앞서 정몽주가 이성계의 집을 나와 도중 정승을 지낸 바 있는 그의 벗 성여환의 집에 들렀는데 그는 마침 출타 중이었다. 정몽주는 그 집 술맛이 유별함을 아는 고로 부득이 녹사를 시켜 하인을 불러내어 술을 내오라고 이르렀다. 안에서는 그가 자주 와서 술을 자시는 포은 상공인 줄 알고 술과 안주를 갖추어 진배하였는데 포은은 몇 잔이고 술을 거듭하였다. 그리고 녹사도 서너 잔을 먹게 한 다음 술상을 물리고 문 밖으로 나와 말을 타는데 말 머리가 뒤로 가게 하여 거꾸로 가는 모양이 되었다. 녹사가 이상하게 여겨 그 까닭을 물으니 정몽주는 대답하였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피와 살이라 맑은 정신으로 죽임을 당하기 싫어 아끼는 술을 많이 마셨고 앞으로 달려들어 때리는 것을 보기 싫어서 이제 말을 돌려타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녹사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전한다. 참으로 포은의 충절에 감동해서였다고 한다. 정몽주는 말을 모아 선지교에 당도하였다. 아까 그 장대한 사나이가 느닷없이 달려들어 채 도리깨로 정몽주의 뒤통수를 향하여 내리치는 찰나 녹사가 얼른 자기의 몸뚱이로 정몽주를 감싸 안았다. 먼저 녹사가 피를 토하고 떨어져 죽었고 다음에 정몽주가 낙마하여 숨을 거두었다. 이리하여 충신 정몽주는 대의에 빛나는 최후를 마쳤다. 쇠왕에 가는 고려 왕실을 떠받치고 있던 마지막 기둥이 쓰러지고 만 것이다. 그때 포은을 타살한 장사는 말할 것도 없는 방원의 신복 부하인 조영규였다. 그 뒤 포은이 명을 마친 선지교에는 호련히 대나무가 생겨났다. 그리하여 선지란 종래의 다리 이름을 선죽이라 고쳤고 또 그 다리 위에 포은이 흘린 붉은 피의 흔적이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몽주의 위국 충절이 일편단심임을 말해주고 있다. 사후에 이방원의 보고를 전해들은 이성계는 크게 노하였으나 이미 일은 벌어진 뒤였으므로 이성계가 아무리 노한다 한들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성계는 마지못해 조준, 정도전 등의 무리에 섞여 공양왕을 아련하고 하루였다. 정몽주가 죄인들과 공모하여 착한 사람을 모해하려 하기로 그를 먼저 제거하였나이다. 게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무리들을 모조리 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양왕은 그들이 청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정몽주의 시신은 그냥 버려져 있었으나 송악산에 여러 사찰 승려들이 내려와 염습하고 풍덕당에서 장사 지냈다. 뒤에 조선이 건국되고 정몽주의 묘소는 경기도 용인 땅으로 이장하였다. 태종은 자기가 주도하여 죽인 정몽주에게 직위를 내리고 치제, 공이 많았던 신하에게 내리는 제사를 명하였다. 정몽주가 살해된 뒤 이방원과 남은 사람들은 비밀리에 조인호, 조준, 정도전 등 50여인과 협력하여 그의 부친 이성계의 추대를 모의하였다. 마침내 당시 시중 백응념 등은 정비 안씨에게 공양왕의 부덕함을 아뢰고 이를 패하여 원주로 쫓게 한 다음 옥새를 이성계에게 주어 대신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이때 이성계는 여러 번 이를 거절하다가 마침내 수창궁 정전에 들어가 보위에 올랐다. 때는 공양왕 4년 7월이니 포은이 죽은 지 넉 달 만의 일이며 패왕인 우와 창의 부자를 합하여 34왕 475년에 고려왕실은 막을 내리고 말았다. 태조가 등극한 후 새 임금을 배척한 고려의 구신들은 조준의 아우 조윤을 비롯하여 원천서, 김자수, 김진양 등의 쟁쟁한 전 왕조의 인물들로 모두 새 왕조에 불복하였다. 그 가운데 조준의 아우 조윤은 호조 판서를 제수하였으나 받지 아니하였고 지금까지 써오던 윤자 이름은 쓰지 아니하고 견으로 고치고 또 자를 종견이라 하고 두류산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뜻은 옛 주인을 잊을 수 없는 것이 개와 같다. 나라를 잃고도 죽지 못함이 개나 다름없다 라는 뜻이었다. 이렇듯 많은 유신들과 전조의 구신들이 새 왕조를 반하고 나오지 아니하였는데 새로 건국된 조선 왕조의 출사를 거두하고 은둔한 인물을 우리는 두문동 72연이라고 부르고 있다.